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어서 오십시오. 나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오. 우리는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들른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이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소리를 들고 계시는가? 우리 번님들, 지금 발대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오. 내가 일일이 답글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소.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연산군 12년 1506년 9월의 금은밤은 유난히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경복궁의 뒤뜰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머금은 기분 나쁜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궁궐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 오래고 어둠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지금 경복궁의 은밀한 침전인 흑문각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비단 침구 위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지만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이며 허공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깨진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들이 붉은 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고 진동하는 술 냄새가 폐부를 찌릅니다. 그의 손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듯 허공을 향해 가늘게 떨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미녀를 불러 모아 흥청망청 세상을 비웃던 그 오만한 임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의 공포에 질린 한 마리의 나약한 짐승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 멀리 궁궐 담장 너머에서부터 희미한 진동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바스락거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땅바닥을 울리고 궁궐의 기둥을 뒤흔듭니다. 수천 개의 말발굽이 대지를 박차는 소리, 강철로 된 병장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한 풀이 하듯 쏟아내는 군사들의 함성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궁궐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연산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김내관, 김내관은 어디 있느냐? 썩 들어오지 못할까? 그의 부름에 문 밖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의 내시 한 명이 허겁지겁 기어들어옵니다. 내시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옵니다. 전하,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성종대왕의 서자이신 진성대군의 집으로 군사들이 몰려가고 있사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전하, 이미 궁궐 수비대조차 저들에게 투항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연산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무엇이라? 박원종, 그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그놈의 누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감히 그 미천한 놈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칼을 휘두른단 말이냐? 진성대군, 내 아우 진성대군이 나를 몰아내게 한단 말이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유약한 아우놈이 무슨 힘이 있어 반역을 꾀한단 말이냐? 이놈 김내관, 니놈이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지. 나를 놀라게 해서 재미를 보려는 수작이지. 연산군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내관의 멱살을 움켜잡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힘이 빠져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내시는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전하,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미 서십자각이 불에 타고 있고 반정군의 횃불이 궁궐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사옵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하옵니다. 이러시다가는 저들의 칼날에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사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창문을 거칠게 열어 젖힙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만 개의 횃불이 불바다를 이루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횃불의 물결은 마치 거대한 구렁이가 궁궐을 집어삼키려는 듯 요동칩니다. 폭군을 몰아내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이윰을 처단하라. 하늘을 찌를 듯한 군사들의 함성이 연산군의 고막을 찢어발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윰이라는 한낱 인간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야 할 괴물로 취급하는 그 소리에 연산군은 가슴을 움켜쥐며 뒤로 자지러집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누가 감히 나를 폭군이라 부르느냐. 내가 죽인 자들은 모두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것이 어찌 죄란 말이냐. 조정의 신하놈들아,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아부하며 목숨을 구걸하던 그 역겨운 얼굴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박완종, 이 비겁한 놈! 내 놈의 목을 치지 않은 것이 내 평생의 한이로구나. 연산군은 침전 벽에 걸려있던 보검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아무도 베지 못한 채 차가운 공기만을 가를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그날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씻을 수 없는 피의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을 온통 붉게 물들이면 어머니의 한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왕좌에 앉아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휘두르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이 차가운 밤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정녕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나요? 저는 그저 왕다운 왕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저를 이토록 미워하는 것입니까? 왜 저 비천한 백성들까지 나를 향해 침을 뱉는단 말입니까? 연산군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위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버림받은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끄느끼는 그의 어깨가 처량하게 떨립니다. 궁궐 밖의 함성은 이제 침전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 문창살이 부서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손, 미녀들의 살결을 탐하고 금은 보화를 주무르던 그 탐욕스러운 손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지 못할 만큼 무력해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의 피비린내, 전국 각지에서 뽑아온 채홍사들의 노랫소리, 장록수의 무릎에 누워 권력을 휘두르던 그 달콤한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듭니다. 장록수, 녹수는 어디 있느냐? 그녀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겠지. 나와 함께 저승까지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장록수 또한 이미 반정군의 손에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하는 연산군의 목소리는 거친 함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잠시 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침전의 문이 박살나며 거센 바람과 함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연산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춥니다. 그 빛은 마치 그가 흘렸던 수많은 사람의 피처럼 붉고 선명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에워싸는 칼날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나지막하게 읊조립니다. 아, 태양이 지는구나. 나의 조선이, 나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에 반정군 장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융,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백성의 이름으로 너를 폐위노라. 그 선언은 연산군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들 잔인했던 한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지만 쫓겨나는 왕의 등 뒤에는 오직 비극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무상함이며 백성을 저버린 자가 맞이해야 할 당연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비명은 차가운 밤하늘 속으로 흩어져 가고 이제 역사는 또 다른 피바람을 예고하는 중종의 시대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궁궐에서 비명을 지르던 그 시각,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진성대군의 사저 또한 말할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담장 밖은 이미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사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의 그림자가 창살에 어른거리며 방 안으로 죽음의 예고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진성대군은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담장 밖의 말박굽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진성대군은 지금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겹쳐진 소매가 축축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소에도 형님인 연산군의 칼날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몰라 매일같이 살얼오군을 걷던 그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궁궐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처형 소식에 밤잠을 설치던 유약한 왕족이었기에 오늘 밤 자신의 집을 에워싼 저 거친 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인 들리시오.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결국 형님께서 나를 죽이려 사람을 보내신 모양이오. 내 정령 이렇게 허망하게 가야 한단 말이오. 진성대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다 못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부인 신씨가 하얗게 질린한 색으로 그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진성대군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대감,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정말 전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면 왜 벌써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제발 마음을 굳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성대군은 부인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방구석으로 몸을 피하려 합니다. 아니요, 형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요. 채용사를 시켜 전국의 미녀들을 끌어모으고 신하들의 목을 풀베듯 베어넘기는 분이 아니요. 이제 내 차례가 온 것이요. 내가 왕실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형님에게는 눈의 가시였을 터. 차라리 저들의 칼에 목이 잘리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어. 진성대군은 옆에 놓인 작은 단도를 움켜쥐려 손을 뻗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삶에 대한 희망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씨는 그런 남편의 손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울부짖습니다. 대감,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저것은 사약을 들고 오는 집행관의 발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함성입니다. 전하께서 대감을 죽이려 하신다면 이렇게 요란하게 군사를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잠시만 더 기다려보시죠.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부인이 나가면 죽소. 저들은 인정사정 없는 군사들이란 말이오. 부인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오. 차라리 함께 죽읍시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나 저승에서나마 편히 쉽시다. 진성대군은 신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어야 할 그였지만 광기 어린 형의 그늘 아래서 보낸 12년은 그를 이렇게나 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보아왔던 참혹한 광경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던 신하들, 임금의 눈밖에 나서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던 명문가들, 그 공포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심리적 독백에 빠져듭니다. 정녕 내 운명은 여기서 끝인 건가? 차라리 평범한 백성의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공포는 겪지 않았을 것을. 왕의 동생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일 줄 알았더라면 진직의 절간으로 숨어들었을 것을. 형님은 어째서 나를 이토록 미워하시는가? 나는 한 번도 왕좌를 탐낸 적이 없는데 그저 숨죽여 살고 싶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진성대군 대감, 문을 여시옵소서. 박원종이 왔사옵니다. 박원종이라는 이름이 들리자 진성대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씨 뒤로 숨었습니다. 박원종? 그자가 누구인가? 형님의 총애를 받던 무관이 아니오. 결국 그자가 형님의 명을 받고 내 목을 따라온 것이 분명하오. 부인, 이제 끝났소. 이제 정말 끝이오. 하지만 신씨는 박원종이라는 이름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원종의 누이는 연산군에게 능욕을 당한 뒤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왔다는 것은 사륙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신씨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반박을 향해 당차게 소리칩니다. 박원종 대감, 밤중에 어찌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대군대감의 사절을 애워싼 것이오? 정녕 전하의 명을 받든 것이오? 아니면 그대들의 뜻인 것이오?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원종의 웅장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마님, 전하의 명은 이미 끝났사옵니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폭군 이융은 이미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사옵니다. 우리 반정 공신들은 이제 성종대왕의 정통을 이어받으신 진성대군 대감을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자 이곳에 온 것이옵니다. 대군 대감, 어서 나오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왕. 그 말 한마디가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된다고?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러 왔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반전에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던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단어였습니다. 부인, 저자가 지금 무엇이라 하는 것이오? 내가 왕이 된다니, 내가 형님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단 말이오. 이게 정녕 꿈이 아니란 말이오? 나 같은 유약한 사람이 어찌 만백성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오? 신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성대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감,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감, 저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들고 왕을 세우는 자들은 곧 그 칼로 왕을 휘둘르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형님의 칼보다 더 무서운 신하들의 칼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진성대군은 신씨의 품 안에서 잠시 평온을 찾는 듯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좌에 앉는 순간 연산군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다닐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왕으로 만든 저 공신들이 결코 만만한 자들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군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려옵니다. 진성대군 만세! 조선의 새로운 임금 만세! 그 소리는 진성대군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여전히 가늘게 떨고 있었지만 부인 신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길로 나아가는 이 순간이 사랑하는 부인 신씨와 이별하는 비극의 시작일 것임을 말입니다. 진성대군은 굳게 닫힌 문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는 새로운 권력의 맛에 취한 공신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진성대군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그를 집어삼키려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진성대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대감, 문을 여시오. 과인이, 아니, 내가 나가겠소. 문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진성대군의 눈앞에는 수천 개의 횃불이 장관을 이루며 펼쳐졌습니다. 그 붉은 빛은 연산군이 보았던 종말의 빛이었고 동시에 중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한 남자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역사의 거친 회오리 소겸돌 한복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궁궐의 공기는 여전히 핏빛으로 물든 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사륙이 남긴 피비린내는 차가운 아침 안개와 섞여 코끝을 찔렀고 경복궁 근정전 안마당에는 주인을 잃은 병장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기괴한 풍정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쫓겨난 연산군도 새로 추대된 중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칼을 휘둘러 왕을 바꾼 자들, 즉 반정공신들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궁궐의 한 밀실, 반정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심에 앉은 박원종은 아직 갑옷도 벗지 않은 채 피가 엉겨붙은 칼자루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밤샘 거사로 인해 핏발이 서 있었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 옆에는 냉철한 지략가 성희안과 노회한 정객 유자광이 앉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승전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굵직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입을 뗍니다.
성대감, 유대감, 드디어 우리가 해냈소. 그 미친 폭군놈을 강화도로 내쫓고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단 말이오. 보시오, 저 창밖의 헥살이 이제야 조선을 제대로 비추는 것 같지 않소. 성희안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대꾸합니다. 박대감, 너무 들뜨지 마시오. 왕을 바꾸는 것은 시작일 뿐이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제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지. 새로 보위에 오르신 주상전하는 성품이 유순하시니 우리가 잘 보필해야 하지 않겠소. 보필이라 쓰고 입금이라 읽는 법이지요. 그들의 대화에는 왕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이니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문장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이때 유자광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슬쩍 말을 보탭니다. 하지만 말이요, 해결해야 할 큰 문짓돌이 하나 남아있지 않소. 바로 주상전하의 부인 신씨마님 말이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젯밤 가장 먼저 목을 친 신수군이 아니오. 연산의 처남이자 최측근이었던 자의 딸이 어찌 조선의 국모저리에 앉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씨의 폐위 문제,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중종의 치세에 던져진 가장 잔인한 화두였습니다. 박완종이 탁자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유대감 말이 옳소. 신수군은 우리 반정에 끝까지 반대하며 대의를 거스른 역적이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둔다면 우리 공신들의 목숨이 언제 위태로워질지 누가 알겠소. 훗날 그녀가 원한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 든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당장 주상전하께 고하여 신씨를 대궐 밖으로 내쫓아야 하오. 이들의 서슬퍼런 대화는 그대로 중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보위에 오른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중종은 평생을 함께온 조강지처를 버리라는 신하들의 압박에 직면한 것입니다. 중종은 집무실인 사정전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하던 부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 손을 직접 놓으라고 명령하는 신하들이 마치 악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 앞에 버티고선 신하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합니다. 박대감, 성대감,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오. 신씨는 과인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오. 그녀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한들 부인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제갈 이 일만큼은 내 뜻을 들어주시오. 왕비의 자리는 건드리지 말달란 말이오. 하지만 박원종의 반응은 단호하다 못해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든 채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쏘아붙습니다. 전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전하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이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폭군을 몰아낸 우리 공신들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역적의 딸을 품고 가시겠다면 백성들이 우리를 어찌 보겠습니까? 공신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이 왕자가 과연 얼마나 버틸 것 같사옵니까? 중종은 박원종의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살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중종은 심리적 독백 속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정녕 왕이란 말인가? 형님을 몰아내고 앉은 이 자리가 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가시방석이었단 말인가? 저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자신들의 권세를 빛내줄 꼭두각시로만 보이는구나. 부인, 내가 그대를 어찌 버린단 말이오? 내가 그대를 내쫓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하지만 중종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신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자광이 간교한 혀를 놀리며 쐐기를 박습니다. 전하, 대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궐 밖의 군사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군사들이 동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하께서도 어젯밤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중종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앞에 신씨의 선한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의 목숨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던 여인. 그 여인을 사지로 내몰아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현실에 중종은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내 이놈들, 정녕 이럴 것이냐?
감히 내 앞에서 내 부인을 내쫓으라 명하는 것이냐? 중종이 마지막 기운을 짜내어 호통을 쳐보지만 공신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원종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습니다. 전하, 소신의 충심을 시험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조선을 위해 못할 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왕비의 폐위 교지를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왕과 신하, 아니 주인과 노예가 뒤바뀐 듯한 이 기묘한 대치 상황 속에서 조선의 새로운 왕 중종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붉은 골룡포가 마치 아내의 피로 물든 수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반정의 성공을 축하하는 풍악소리가 들려오지만 중종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야 하는 비극의 장송곡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씨는 제거해야 할 정적의 잔당일 뿐이었고 중종의 눈물은 그저 나약한 남자의 투정에 불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피로 쓴 공신들의 권력 아래 슬픈 이별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 붓 끝에는 아내를 버려야만 왕으로 남을 수 있는 한 남자의 비겁함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만 번 신씨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차가운 얼음 파편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알았소. 그대들의 뜻대로 하겠소. 왕비 신씨를 폐위하노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중종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조선은 공신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가을볕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고요하여 곧 닥쳐올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비 신씨는 단정한 자태로 앉아 거울 속에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머리에 얹은 화려한 가채와 몸에 감긴 눈부신 비단저기가 오늘따라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며칠 밤을 지새운 피로와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복도 멀리서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평소처럼 조심스러운 궁녀들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가죽신 바닥이 복도를 때리는 소리, 그리고 쇳조각이 부딪히는 서슬퍼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신씨는 직감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자신의 짧았던 꿈이 여기서 끝을 맺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하얗게 질린 안색의 상궁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들의 뒤로 교지를 받든 내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상궁들의 흐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마, 이를 어찌합니까? 마마!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려 하지만 내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 소리를 베어버립니다. 폐비 신씨는 들으라. 주상전하의 교지를 받들러 왔노라. 내관의 입에서 나온 폐비라는 단어는 신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조선의 국모라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죄인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내관은 감정이 메마른 목소리로 교지를 읽어내려갑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역적 신수군의 딸로서 더 이상 왕실의 안주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당장 궐 밖으로 나가라는 명이었습니다. 신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엎드린 상궁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합니다. 울지 말거라.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전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면 그분 또한 오죽 가슴이 찢어지셨겠느냐.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상궁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마마, 어찌 그리 담담하게 말씀하십니까? 전하께서 보위에 올시기까지 마마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데 어찌 공신들의 말 한마디에 조강지처를 이렇게 버린단 말씀입니까? 대감마님 또한 억울하게 돌아가셨느늘 이제 마마까지. 신씨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신수근의 죽음. 그녀는 아직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오빠처럼 믿고 따랐던 남편이 왕이 된 대가로 자신의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고 이제 자신마저 쫓겨나야 하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 그녀는 숨이 막혀옵니다.
그녀는 내관을 향해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전하, 주상 전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과인이, 아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고 가게 해줄 수는 없겠느냐? 내관은 눈길을 피하며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사정전에서 정무를 돌보고 계십니다. 공신들이 곁을 지키고 있어 패비께서는 전하를 뵐 수 없사옵니다. 어서 의관을 정지하고 궐을 떠날 준비를 하시옵소서. 지체하시면 군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전하를 뵐 수 없다. 그 말은 중종 또한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거나 혹은 공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비애를 느낍니다. 아, 전하, 당신은 정녕 이토록 약한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보냈던 그 수많은 밤의 맹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절을 지켰던 저의 정성이 저 신하들의 오만한 칼날보다 가벼웠단 말입니까? 신씨는 스스로 머리에 가채를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쟁강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속치마와 저고리만을 남긴 채 왕비의 권위를 상징하던 모든 옷을 벗어던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날개가 꺾인 채 땅으로 추락하는 백조처럼 초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궁녀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지만 신씨는 오히려 그들의 손을 가만히 빼어냅니다. 내 걱정은 말거라. 나는 이제 왕비 신씨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비록 몸은 멀어지나 전하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니 전하께서 평안하시기만을 빌 뿐이다. 그녀는 심리적 독백에 잠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인가요? 당신이 연산군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저와 진성대군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세상은 당신을 역적으로 몰고 저를 죄인으로 만드네요. 전하,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나 시려옵니다. 당신의 곁에 앉아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제 꿈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군요. 이제 제가 나라는 저 문 밖에는 오직 죽음보다 깊은 외로움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신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교태전의 문턱을 넘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그녀를 압송하기 위해 온 병졸들이 창을 들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던 자들이 이제는 죄인을 감시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봅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차가운 칼바람이 되어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듭니다. 궐문을 향해 걸어가는 길목마다 그녀를 배웅하는 어린 궁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며 웁니다. 신씨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묵묵히 걷습니다. 멀리 근정전 너머로 중종이 있을 사정전의 지붕이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향해 깊게 절을 올립니다.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전하,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이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부디 저 흉포한 공신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백성을 위하는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 신씨는 궐 밖에서 전하의 만수무강만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절은 길고도 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를 받아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종은 지금 방 안에서 귀를 막은 채 아내를 떠나보내는 자신의 비겁함에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씨가 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통과하는 순간 거대한 성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것은 신씨와 중종의 인연이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선고였습니다. 궐 밖의 공기는 궐 반보다 훨씬 더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신씨는 이제 갈 곳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 났고 시댁인 왕실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인왕산 자락의 작은 거처로 향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마, 어서 가셔야 합니다.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상궁의 재촉에 신씨는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잊어야 한다. 아니, 잊을 수 없다면 가슴 깊이 묻어야 한다. 전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실 그날까지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비운의 여인 단경왕후 신씨. 그녀의 뒷모습은 지는 해의 그림자 속에 녹아들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조선 왕조 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한 왕비. 하지만 가장 긴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야 할 여인의 슬픈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오만함이 만든 이 비극적인 이별은 훗날 인왕산 바위에 붉은 치마를 펼쳐놓은 치마바위 전설로 승화되어 어르신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골 밖으로 쫓겨난 패비 신씨가 머무는 곳은 인왕산 자락의 허름한 여염집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추대받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 대신 거친 삼배옷이 누여 있고 산새들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버시되어 찾아올 뿐입니다. 인왕산의 가파른 기슭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윙윙대며 불어오고 산그늘은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길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신씨는 거친 바위 위에 앉아 멀리 내려다 보이는 경복궁의 기와지붕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손끝은 이미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흙먼지로 얼룩졌고 고운 피부는 찬반 안에 터져 발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모릅니다. 오직 저 멀리 궁궐 어딘가에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남편 중종의 얼굴만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궁에서부터 그녀를 따라온 노상궁이 눈물을 닦으며 서 있습니다. 노상궁은 주인의 초라한 행색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마마, 이제 그만 내려가시지요. 날이 저물면 산세가 험해져 위험하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어찌 매일같이 이 높은 바위까지 올라오신단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마마의 이 고생을 아신다면 가슴이 찢어지실 것입니다. 신씨는 노상궁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여기서 전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전하께서 아셔야 한다. 전하께서는 지금 저 넓은 궁궐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시겠느냐. 나를 버리고 싶어 버린 것이 아님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내 마음이라도 전하께 닿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해도 마마, 이 험한 바위 위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전하께서는 궐 안에 계시고 마마는 이 높은 산에 계시는데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이 먼 거리에서 어찌 마음을 전하신단 말입니까? 신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보따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 있을 때 가장 아끼던 붉은 치마였습니다. 선명한 다홍빛 비단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신씨는 그 치마를 바위 위에 넓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소중한 아이를 다독이듯 부드럽고 정성스럽습니다. 보거라, 이 붉은색이라면 전하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입던 이 치마를 이 바위에 걸어두면 전하께서 경회로에 오르실 때마다 산자락에 핀 꽃처럼 이 치마를 보시지 않겠느냐.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지 않겠느냐. 신씨는 주름을 하나하나 펴며 바위 위에 돌을 얹어 고정합니다. 거센 바람이 치마를 낚아채려 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치마를 누르며 버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사랑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전하, 보시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공신들의 위협에 떨지 마옵소서. 저들의 서슬퍼른 칼날이 무섭거든 이 붉은 치마를 보며 저를 생각하옵소서. 저의 사랑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릴 것이니 부디 강건하게 버티셔야 하옵니다. 같은 시각 경복궁 경회로의 높은 난간에 중종이 홀로 서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통치자의 위엄 대신 깊은 수심과 죄책감만이 가득합니다. 화려한 골룡포가 그의 마른 어깨 위에서 힘없이 출렁입니다. 중종은 초점 없는 눈으로 인왕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갈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산자락 한가운데 아주 작은, 정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찍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중종은 눈을 비비고 다시 그곳을 봅니다. 그것은 분명 꽃도 아니었고 단풍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며 가늘게 일렁이는 그 붉은 빛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신씨가 즐겨 입던 치마의 색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중종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저것이 무엇이냐? 김내관, 저 산자락에 보이는 저 붉을 것이 정녕 무엇인 말이냐? 곁을 지키던 내관이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전하, 저곳은 패비마마께서 계신 곳에서 보이는 바위이옵니다. 마마께서 전하께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 매일 아침 저렇게 입으시던 치마를 펼쳐놓으신다 들었사옵니다. 중종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빗줄이 돋고 손톱이 나무를 파고듭니다. 부인이 정녕 저곳에 있단 말이냐?
저 험한 산바람을 맞으며 나를 위해 저 치마를 펼쳐두었단 말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나같이 비겁하고 못난 남편이 무엇이라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이냐? 중종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경회로 아래 연못으로 떨어집니다. 과인은 왕이다. 조선의 모든 땅과 백성을 가진 왕이란 말이다. 그런데 왜 내 아내 한 명을 저 산 밑에서 데려오지 못하는 것이냐? 저 산에 핀 붉은 치마가 나를 꾸짖는 것 같구나. 이 비겁한 도마, 네가 정녕 한나라의 임금이냐고 묻는 것 같단 말이다. 그는 심리적 독백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저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며 당신을 내치라 했을 때 나는 내 목숨이 아까워 고개를 끄덕였어. 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눈물을 외면했어. 당신은 저 차가운 바위 위에서 나를 지키려 치마를 펼쳐두는데 나는 이 따뜻한 궁궐 안에서 고기 반찬을 먹고 비단 침구에 눕는 굴이여. 아, 이 옷이 나를 옥죄는 사슬 같소. 이 왕관이 내 머리를 짓누르는 고문 도구 같단 말이오. 차라리 전하라고 부르지 마시오. 차라리 나를 욕하고 침을 뱉으시오. 당신의 그 붉은 그리움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발기는 굴이여. 그때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 그리고 공신들이 무리를 지어 경회루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박원종이 중종의 곁으로 다가와 산을 슬쩍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튑니다. 전하, 아직도 저 산을 보고 계십니까? 죽은 권력은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패비 신시에 대한 정 때문에 대사를 그르쳐서야 되겠습니까? 저기 걸린 저 치마 말입니다마는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 당장 사람을 보내 치워버려야겠습니다. 중종은 박원종을 매섭게 노려봅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립니다. 박대감,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치마가 백성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단 말이오? 내 부인이 산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 작은 흔적조차 지우려 드는 것이오. 그대들이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모진 말을 내뱉는단 말이오. 성희안이 옆에서 부채를 접으며 냉정하게 거듭니다. 전하, 왕의 감정은 사사로워서는 안 됩니다. 저 붉은 치마가 공신들을 원망하는 상징이 된다면 민심이 요동칠 것입니다. 전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민심이고 그 민심을 다독이는 것은 우리 공신들의 몫입니다. 자꾸 저런 것에 마음을 두시면 전하의 치세가 평탄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중종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인왕산을 봅니다. 공신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 산자락의 붉은 치마는 바람에 펄럭이며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한 여인의 옷이었지만 동시에 이 오만한 공신들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중종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우지 마시오. 저것은 역적의 징표가 아니라 내 아내의 심장 부스러기요. 저것마저 치우겠다면 차라리 내 목을 먼저 치시오. 왕이 되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저 치마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소? 공신들은 중종의 의외의 강단에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납니다. 어차피 신씨는 다시 굴러 돌아올 수 없을 것이고 중종은 자신들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신들이 떠난 뒤 중종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저 멀리 인왕산의 붉은 치마는 지는 해의 노를 받아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전설의 시작이었고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중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산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 만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그 붉은 빛만큼은 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 인왕산 치마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어찌 한낱 전설뿐이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에 희생된 한 여인의 절규이자 못난 남편의 피눈물이 섞인 조선의 가장 아픈 조각입니다. 이제 저 붉은 치마는 밤이 깊어지면 어둠 속에 묻히겠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금 그 자리에 피어나 중종의 마음을 적실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가지만 저 바위에 새겨진 그리움만큼은 500년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왕산 너머로 해가 저물고 경복궁의 거대한 전각들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왕을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갑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더 차갑고 고요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와 탐욕의 숨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중종은 지금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 안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농은 마치 그가 낮 동안 흘렸던 눈물처럼 굳어 바닥을 적시고 타들어가는 심지는 지지직 소리를 내며 왕의 불안한 심장을 대변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무거운 익선관이 놓여 있지만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그를 억압하는 굴레에 불과했습니다. 반정으로 보위에 오른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건만 중종의 마음은 여전히 그 옛날 진성대군 시절의 공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깊은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함,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교지를 내려야 하는 무력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중종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연회장에서는 공신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박완종, 성희안, 유자광. 그들은 매일같이 승전보를 울리며 술판을 벌이며 자신들이 세운 왕의 권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의 위에 군림하는 상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토지와 노비는 끝이 없었고 그들의 친인척들은 요직을 독차지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끝났으나 공신들의 횡포라는 또 다른 지옥이 조선을 덮친 것입니다. 중종이 나직하게 단식하며 혼잣말을 읊조립니다. 과인이 왕인가 아니면 저들이 기르는 꼭두각시인가. 아침마다 나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저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가문을 채울 욕심뿐이로구나. 부인, 당신을 내쫓고 얻은 이 자리가 이토록 비참한 자리였단 말이오. 내가 정녕 당신을 다시 불러올 힘조차 없는 나약한 사내였단 말이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늙은 내관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쟁반 위에 놓인 상소문 뭉치를 내놓습니다. 전하, 성균관의 유생들과 전국의 선비들이 올린 상소문이 옵니다. 공신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라는 간곡한 청이 담겨 있사옵니다. 중종은 상소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칠지만 힘있는 필체로 적힌 이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아직 때묻지 않은 젊은 선비들은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심리적 독백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아직 이들이 있다. 저 오만한 공신들의 칼날이 닿지 않는 곳, 서원과 성균관에서 오직 대의를 위해 학문을 닦는 저 젊은 피들이 있지 않은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자들, 저 늙고 탐욕스런 공신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조선의 왕으로 만들어줄 자들이 필요하나. 나를 더 이상 비겁한 남편으로 만들지 않을, 나를 더 이상 꼭두각시로 부리지 않을 그런 총신이 필요하단 말이다. 중종은 상소문 거미 아래에서 유독 빛나는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조광조. 한양 근방에서 도학의 대가로 칭송받으며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세 자를 읽는 순간 중종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등장을 알리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닥쳐올 또 다른 비극의 전조였을까요? 조광조, 조광조라 하였느냐? 이자가 정녕 그리 대단한 선비란 말이냐? 중종의 물음에 내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예, 전하. 유생들 사이에서는 그를 살아있는 성현이라 부르며 따르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하옵니다. 임금은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공신이라 할지라도 대의에 어긋나면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이옵니다. 중종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왕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도덕으로 다스린다. 공신을 처단한다.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이로구나. 당장 그를 불러들여라. 과인의 곁에 두고 조선을 통째로 뜯어고칠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저 오만한 박원종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내 아내 신씨를 다시 골로 데려올 명분을 만들어줄 자가 바로 이자일지로 모른다. 하지만 중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개혁의 물결이 훗날 얼마나 잔혹한 피바람을 몰고 올지를 말입니다.
조광조라는 태양은 너무나 뜨겁고 정직하여 어두운 궁궐의 그림자를 모두 태워버리려 할 것이고 그 불길은 결국 중종 자신마저 위협하게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경복궁의 기와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집니다. 중종은 창문을 열고 인왕산 쪽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는 아내 신씨가 펼쳐놓은 붉은 치마가 어둠 속에 벌럭이고 있을 것입니다. 중종은 주먹을 불끈 쥐미어 다짐합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려주오. 내가 반드시 힘을 길러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저 공신들의 목을 치고 당신을 다시 조선의 국모로 세울 것이오. 조광조, 그자가 나의 칼이 되어줄 것이오. 중종의 야심찬 맹세는 밤 공기를 타고 인왕산 자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개혁 의지는 공신들의 반격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것이고 젊은 개혁가 조광조의 이상론은 현실의 동리에 물려 비참하게 찢겨나갈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궁궐의 한 구석 이름 없는 나뭇잎 위로 개미들이 기어다닙니다. 누군가 꿀로 써내려간 네 글자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그 불길한 주문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피의 축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폭군은 사라졌으나 조선은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늙은 여우들과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 사자들의 숨막히는 혈투,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고독한 왕의 고뇌. 과연 중종은 조광조를 손에 잡고 조강지처 신씨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칼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화 제21화 나뭇잎의 글씨 주초위왕과 조광조의 죽음. 조선의 심장을 뒤흔든 기묘사화의 진실과 개혁을 꿈꿨던 한 사내의 처절한 몰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더 뜨겁고 더 매운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